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그 9번째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작가 이동형입니다. 자, 이제 세 분 인사해 주십시오. 각자. 네. 뭘 눈치를 보고 그래? 아무나 빨리 해야지.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미모와 웃음 담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진원님. 예, 피곤에 쩔어있는 막둥이 김광진입니다. 그 김영진 혹시 어디 저기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저번 주보다 상당히 얼굴이 탄 것 같아. 술을 너무 드셔서 까매진 건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역시 뛰어야죠. 예. 지역구는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돼. 네, 진 의원님. 네, 언제나 소개 멘트를 준비하는 진성준입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경제통일론을 준비하는 데 참여한 진성준 의원입니다. 아무나 참여 못하는가 보죠? 그럼요. 이따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셔서 지역구를 조금 등한시한 건지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까매져 김광진 의원처럼. 네, 지역구 활동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거기 새누리당을 이겨야 되는데. 글쎄요.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김성태 보이는 거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이겨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와. 그 방금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신경제 통일 구상안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이분도 역시 거기에 이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 같은데. 그렇죠. 메인이죠. 메인으로. 저는 서브. 서브로. 네, 우리 홍익표 의원님 나왔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가 나타났다에 초대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몇 안 되는 미남 정치인이라는 오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거 저 너무 과분합니까? 예. 네. 그거 정말 평소대로 하세요. 저 좋아해 주시는 건 고맙고 그래서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평소에 어때 이분 합법이 좀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돌직구 날리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의원직 사퇴하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셨죠? 네. 그렇죠. 간결하진 않는 안 그러지 것 않습니까? 장황입니까? 이거? 나만 장황일 수 없다. 겉으로는 굉장히 믿기 귀공자 시작하고. 스타일이고 네?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제일 잘생겼다 그러면 두 번째쯤 가시는 분이다. 대표한테 또 점수를 따야 되니까. 대표를 띄워주고 일단. 이게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항상 어머니? 보면 흐뭇하고 제가 아까 간결이라는 표현 한 거는 그러니까 학자시기도 해서 아는 게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의미지 간결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처럼 장황파는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얘기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속에는 이렇게 언제나 칼을 하나 품고 다니세요. 그렇죠. 칼.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칼도 품으니까 귀태 발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 세월호 사태 터졌을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새누리당에게 최악의 패륜 집단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아주 속이 우리 같은 사람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건 뭐 정치인은 분노할 때 분노해야죠. 분노해야 할 때. 홍 의원님 항상 무슨 책을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렇지 내가 그 말 하고 항상 책을 많이 갖고 다니시고 제가 그래서 방금도 보니까 진짜 오늘도 책을 한 권 갖고 오셨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책이야. 예. 아니 근데 맨날 책이 바뀌어요. 네. 맨날 책이 바뀌시고 귀태란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우리 네, 홍익표 네. 의원님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다 열렬한 독서에서 나오는 그렇죠. 것이었고 그 일본 책에서 나오는 일본 말이라면서요. 귀태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화날 때까지 한 10몇 시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 야 해요. 그래도 청와대가 똑똑하네. 아마 그게 도쿄대 강상중 교수 저서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가 원래 처음 나온 거는 의학용어입니다. 이게. 의학용어고. 의학용어고. 그래요? 예, 의학용어인데 두 번째 이걸 사회과학적 역사 철학에 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시바료토라고 했죠. 역사 드라마 많이 쓴 소설가. 이 사람이 일본에 있어서 귀태 시대란 말을 써요. 귀태 시대가 언제냐면 일본이 소위가 이제 이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막 일본이 성장할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1905년 러일 전쟁하고 나서부터 45년 태평양 전쟁으로 패망할 때까지 일본이 군국주의로 갈 때를 그 시기를 이 작가가 시바르 요타라 씨가 그때가 일본으로서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시대라는 표현으로 귀태의 시대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상중 교수가 받아서 이 만주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바로 이제 일본의 역사에서의 귀태 시대의 이 그 바로 그 군국주의의 그 산물이라면 이게 만주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현재를 만든 그 누굽니까? 그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그다음에 그 같이 만주국의 그거를 유산을 갖고 와서 실제로 기시노부스케가 꿈꿨던 나라를 만든 건 박정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든 나라가 이 만주국이 꿈꿨던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 국가였죠.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 이상한 형태의 그렇죠. 그런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놓고 이 강상준 교수가 두 사람을 의인화해서 귀태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 책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그 한국에서의 두 사람의 문제 굉장히 그 책에서는 그 정교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갖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뭐 계획경제, 새마을운동 뭐 이런 것들 다 만주에서 기시노부스키가 하던 거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대로 따와가지고 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 당시 우리나라 친일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파 만주 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만주. 만주국에서 인맥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가능하게 했었고요. 그 사람들의 세력. 그게 하나회처럼 그 당시에 별도의 세력을 만들었던 거죠. 그 인맥들이 이후에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까지 한국을 움직였던 소위 핵심 엘리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귀태반으로 상당히 그때 논란이 됐었고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 대통령 일가에서 하는 거 보면 박근영 씨의 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귀태 발언은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라고 저 혼자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보수심을 받았어가지고 공연할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정확히 다시 한번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얘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 시대와 그 당시의 사회상을 얘기한 거지 특정 개인이 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런 표현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책의 내용도 그거는 그 시대상 그리고 그 시대에 잘못된 것들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인맥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마 고 발언 전후가 국정원 사건 때문이어서 홍 의원님께서 초대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지역구에 가서 제가 강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역구원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그 막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역구에 그 지지자들의 정말 충실도, 충성도. 그러니까 정말 의원님에 대해서 아주 무한 신뢰를 보이면서 막 이렇게 옹호해주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바닥을 잘 닦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제가 느꼈습니까? 비례대표인 것과 지역구원이 이런 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역위원장이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선 되신 분이고,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 되신 분이고 아니니까 당연히 차이가 저를 있죠. 불러주시면 제가 평가해드릴게요. 네, 혹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홍영표 의원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홍익표 의원입니다. 뭐 사실 뭐 논란이 좀 있었죠. 홍영표 의원이 사실은 좀 용기 있게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친일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사죄한 점 이런 건 좀 용기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반응 친일파 후손한테 정신 못 맡긴다. 니네 당대표부터 신경 써라 이런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우리 저 홍익표 의원하고 이야기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신경제 구상입니다. 문 대표가 얘기했던 그걸 얘기할 텐데 그 전에 혁신위에서 내놓은 8차 혁신안 이걸 이제 먼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최고회의에 매일 참가하시는 진성준 의원께서 이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8차 혁신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떤 걸까요? 8차 혁신안에서 역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렇죠. 네.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서 엄정하게 평가하겠다. 그리고 평가해서 성적 하위자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당내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게 낙제점이 될지 몇 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하위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선택해달라고 나서기는 어렵다라고 스스로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이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네. 이것은 역시 지금까지 공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자인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천을 하면 무슨 뭐 누구랑 친해서 했다, 개파 뭐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네. 여기서 정해주는 거 하위 20%는 잘라내겠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20%를 어떻게 잘라내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를 통한다든가, 네. 뭐 아니면 의정활동에 네.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늘 그 8차 섹션에 나온 겁니다. 예,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요. 네네. 국회의원들을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합니다. 의정활동, 동시에 공약 이행도, 또 선거에서의 기여도, 또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 아하. 또 의원들 상호 간의 다면 평가. 그리고 그런 것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의 본인에 대한 지지도 이런 여러 가지를 비율로 다 정해가지고 뭐 35%, 35%, 10%, 10%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점수를 쭉 내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는 2개만 평가합니다. 의정활동과 다면평가. 다면 평가할 때 저 점 좋은 점. 근데 이 다면평가는 다면평가를 하는 의원들이 어떤 그룹으로 묶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130명을 다 놓고 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룹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그룹을 짓는 데 핵심이에요. 서로 잘 아는 처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 보통은 상임위원회로 묶인다든가 뭐 선수로 묶인다거나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묶인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례대표는 21명밖에 안 되니까 비례대표들끼리 평가해라 이럴 수가 있지. 예. 그때는 뭐 끼리끼리? 상부상조하고 그럼 이거 다면평가가 무기명으로 모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무기명으로 합니다. 모르게. 네. 그럼 여기서 잘 평가해줄게 하고 뒤가 뒤통수 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가 받아서 비밀리에 체크를 하니까 네네네. 거기에 실명이 다 들어가야죠. 어. 그런데 이것이 처리될 때는 암호화돼서 처리되어서 누구도 모르게 한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데로 넘어가면 그 대입해가지고 이게 누구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반영 비율을 좀 보면요. 여론조사가 35%로 거의 가장 높고 또 의정활동 공약 이행평가 역시 35%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면평가가 10%, 선거 기여도가 10%, 지역구 활동 10%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뭔지 다 이해하겠어요. 다면평가 지금 방금 들었고 지역구 활동 평가 뭐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이 선거 기여도는 뭡니까? 뭘 어떻게 총선에서 선거 기여도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총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자에 대해서 한 표 찍고 정당에 대해서 한 표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정당 지지율이 그 지역 내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임기 동안에 지방선거를 한번 치르게 됩니다. 네. 가령 2014년도에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이때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투표를 하고 또 정당 지지율로 또 하게 되잖아요. 정당 네. 지지도. 이때 자기 지역구에서 정당 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서 그 추세로 더 떨어졌으면 지역활동 충실히 못한 거다. 선거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 더 올랐으면 선거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10% 정도 반영하겠다. 네네. 이런 말씀인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세 분은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뭐 세정치연합 12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한테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난번에도 잠깐 아마 이 내용들을 조금 얘기는 살짝 했었던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그 평가 항목 그리고 그게 뭐죠 점수를 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수 그렇지. 있냐. 그게 이게 중요한 이제 거죠. 항상 네. 그 문제가 됐고 그것이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해서 또 한 번쯤 평가받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정도의 기준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 결과를 발표 나고도
크게 뭐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뭐 20% 정도의 물갈이 사실은 근데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초선 비율이 한 45% 50% 가까이 되잖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걸로 치면 물갈이 비율이 5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많은 비율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경선 출마 자체가 못하는 것이죠. 예, 경선에 못 나간다는 거죠. 이 사람 아예 배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지역구나 뭐 일본들은 경선을 통해서 경선도 하게 하겠다. 되고 그렇죠? 심사도 하게 되고 그렇죠. 전략공천도 뭐 있을 것이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비례가 21분이니까 20%면 4명이잖아요. 5등. 5등. 하위 5등 안에 들면 안 되지. 그 우리가 담원 평가를 할 때 예. 불출마가 예상되는 분들한테 5분을 몰아주고 저는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이런 평가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저 연구소에 있었을 때 네. 저희는 모든 자기가 한 거를 분기별로 점수가 돼요. 수치화될 수 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저는 뭐 익숙한 사실 개인적으로 다면 평가도 했고 네. 이 항목 자체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네. 다만 이것을 얼만큼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채우느냐. 원래 이런 개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네. 이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경험을 반영해서 계속 제도를 수정했을 때 이게 정착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네. 이 제도를 제가 연구소에 있었을 때 2000년 그때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착되는 시기가 한 7, 8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걱정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면 평가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기본 점수가 있어요. 그 기본 점수보다 높게 주거나 낮게 줄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를 기술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자기가. 네. 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평균이 B 플러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A를 준다. 왜 A를 주는지 왜 C를 주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써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예. 그러면 무난하게 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자기 굉장히 호불호에 따라서 그렇죠. 점수를 과도하게 높이 주거나 과도하게 평가절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기본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역구 활동, 선거 기여도, 그다음에 의정 활동, 공약 이행도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의구심을 하는 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해보고 몇 번의 그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좀 절이 잡힐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이거를 다 적용하는 데는 약간 아마 이런저런 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국민들이 어쨌든 현역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체 지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면 국민적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고 저는 이제 이 제도를 좀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뭐 시행착오 있으면 예. 다음 또 총선 때는 고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 내년도 이 제도가 있는 걸 알고 만약 20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은 당선되면서부터 이걸 하면 이거에 보완이 될 거예요. 다만 걱정은 이걸 해보니까 보면 노 포인트 노 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없어 일을 안 하는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구조 사람이 있는 데서는 점수화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문제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정당 기여도 이런 건 없잖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당직 활동들을 막 하면서 사실은 의정 활동 그만 듣겠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참석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걸 감안을 못 해주면 네. 지난 대변인 할 때 대선 할 때 네. 그때는 거의 뭐 본회의나 그 상임위원회 못 그때 들어갔거든요. 막 국감 때여가지고 그렇죠. 계룡대에 국정감사 때도 못 있다가 가고. 갑자기 가고 막 예,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다면 평가 때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그건 다른 의원들이 다 아시겠죠. 단평가 때 해주실라나? 아이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20%라는 것이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라고 하면 정말 굉장한 큰 불이익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점수 차가 그렇게 현격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현격한 차이가 담보될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약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0.5점 차이인데 누구는 공천되고 공천 배제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럴 수도 있겠죠. 것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근데 완전 공천에서 배제되신 분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얘기만 했는데 혁신안의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만 하는 건 아니고 광역단체장이나 네, 네.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기초의원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돼요. 포함된 네. 예, 혁신안이다. 네. 그러면 이거는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평가위원회는 언제 구성되는 것이죠? 곧바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10월 13일까지 평가 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월 13일까지. 예, 그런데 그럼 시간이 없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가지고 10월 중에는 어쨌든 평가 작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혁신위에서 발표하면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내일. 예. 이 혁신안을 담은 혁신위원회 규정 당규를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제 집행되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논란이 일어나 가지고 통과가 안 된다면 차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 이 평가 기준이 반영되는 그 시점이 네. 그러니까 이게 반영된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진행된 의정 활동에 대해서만 평가되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결과는 할 수 그렇게 없다는 돼버린 거죠. 거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 점수가 다 공개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20%만 추리는 걸로.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진섬 의원이 걱정하신 만약 공개되면 뭐 1점 차로 떨어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글쎄 근데 저는 뭐 구체적인 점수나 등수를 다 공개하지 못해도 등급 정도 이렇게 분류해서 공개하는 건 어떨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떳떳한 평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원래 민주주의가 많은 분들이 선거를 비밀 투표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민주주의에서 제일 좋은 거는 공개 투표입니다. 어떤 투표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제일 민주적인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 모든 게 공개 투표예요. 다만 인사에 관한 투표 그것만 도편 추방제라 그래가지고 비밀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좀 과감하게 뭐 1등부터 꼴등까지 그 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뭐 등급 한 네. 5등급 정도나 4등급 정도 분류해서 네. 공개하는 것도 저는 그게 기왕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다면 그리고 네.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다 하면 저는 공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역시 속에 지역구 칼을 들고 계시는 분인데 지역구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가령 저 같은 사람이 의정활동 D등급 맞았다. 그래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탈락은 공천배제는 면했다 그러면 저 상대 후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저 D등급 맞은 사람이 말이야 그럴 수도 나온다고. 있죠. 예. 의원님 그냥 의원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하나 있어서 저도 아니니까 한 가지 방안이죠. 뭐.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항상 공개하는 게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공개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 뭐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가위바위보에서 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홍 의원도 공개하자. 이런 사람들 거의 다 하위 등급 받는다. 맞습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는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혁신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네. 자, 시사 문제 잠깐 하나만 해봅시다. 뭐 강복 70주년이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강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가서 강복절 경축사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다 보셨죠, 네 분. 네. 경축사.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건 뭐 늘 하던 말씀이시니까 광복 70주년을 언급하면서 구태여 꼭 건국에 대한 건국 60주년 그걸 왜 꼭 했을까라는 그게 굉장히 아쉬움이 느꼈거든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게 뭐 지난주에 우리 진 의원이 김무성 아버지에 대한 친일 의혹을 갖고 오면서 왜 저 사람들이 교과서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네. 건국을 하는 거. 네.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홍 의원님부터 하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건국 이란 단어 광복 대신 건국이란 말씀이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뉴라이트 사관에서부터 네네. 시작된 건데 하나는 지난 이제 친일 역사를 미화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 임시정부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은 3.1운동과 상위 임시정부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국 일자를 굳이 얘기한다면 1919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우리 그렇죠.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왜 가져오느냐? 이 정부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이 대개는 친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물론 제가 연좌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옹호하자니 상해 임시정부를 갖고 오면 김구 선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친일했던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그 분명하게 하나의 지금 망명 정부가 하나 있는데 그 정부를 배반하고 매국을 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시기는 잃어버린 40여 년으로 36년 잃어버린 40년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건국이란 말을 이 1948년도 그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이제 그 재원 그 선포될 때 그거를 건국의 날짜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자, 이 문제를 포함해서 활발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동감이 되는 게 서울시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여의도 공원에 C-47 미군 수송기를 전시하고 있는데 이 C-47 수송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 그러니까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이시영 부주석, 김규식 부주석, 뭐 이시영 국무위원 이런 분들을 태우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네네네. 김포공항에 도착하는데 그때 미군들만 잔뜩 공항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김구 주석을 수행해가지고 왔던 윤경빈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가 계신데 이분이 97세예요. 이분이 통분스러운 것이 그런 거였다. 내 나라가 광복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조선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보고 미군 사람들한테 꽁꽁 숨겨진 채 들어왔다는 것 통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역사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네. 그 당시 좀 사실관계 하면 미군정이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들어올 때 전부 무장해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광복군이 일정 정도 무장력이 있었는데 그 무장을 하고 들어올 수 없다. 왜? 그 당시 이거는 미국 군정하기 때문에 광복군과 상해 당시 이제 중경이죠. 중경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 미군 정당부 입장이었지만 또 아울러서 얘기하면 그게 그때 미군 정권 같이 했던 친일파 관료들의 입장이었던 거죠. 네, 네. 저는 요번에 우리 당의 여성 의원들 전체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뭐 선언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아베의 담화문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상태였었고요. 이번에 그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일본, 뭐 유럽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그 평화회의, 국제회의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원래 무라야마 총리가 오시기로 했던 것인데 아베 담화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본인이 일본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안 오셨었어요. 그러고 그분이 그 아베 담화문에 대한 땡정한 평가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평화회의에서 실제로 이용구 총리와 또 일본의 전 총리, 다른 총리께서 이제 공동으로 평화선언문을 낭독을 하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아베 정권의 어떤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심,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한국의 대통령의 어떤 그 선언문이 이 경축사가 이 수준에 머물러야 하나. 그렇죠. 저는 진짜 약간 자괴감 같은 게 일었고요. 일본의 전직 총리보다도 못한 그렇죠. 그런 사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본에서 오신 그 손님들, 뭐 의원들, 현직 의원들조차도 아베 담화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격렬하게 표현했는데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정부의 입장 태도와도 정말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담화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거의 아무런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삼이 형은 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건국절에 대한 입장이나 이건 뭐 홍 의원님 설명하셨으니까 뭐 반복하지 않더라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아쉬운 건 그거 같아요. 저희 당이 이번에 이제 광복 70주년 하면서 뒤에 백판에 걸었던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입니다. 인데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뭐 하시면서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말도 막 역설하셨고 막
DMZ를 평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도 하시고 막 했는데 광복 70을 맞이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국가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뭔가가 하지 않겠느냐. 네, 네. 근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비전도 존재하지 않는 경축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반쪽짜리 나라를 만들어 버린 그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사실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띄우기 이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실은 48년도에 연호를 민국으로 하자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승만도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네. 연관되면 5.16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을 띄우는 이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띄워야만 4.19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4.19가 평가절하돼야 5.16이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친일과 5.16 군사 쿠데타 그다음에 유신 독자 이게 다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국 67년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금 KBS 사장하고 있는 이인호 사장 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역사학자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자기 친일의 역사를 은폐하고 5.16을 정당화하고 4.19를 평가절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대통령 선서할 때 헌법 지킨다고 하지 않나? 네, 근데 그렇죠. 그걸 부정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요. 근데 뭐 하여튼 니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리얼미티어 조사 나왔거든요. 여론조사. 그런데 국민의 67%가 그러니까 건국절 반대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찬성은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은 세대를 불문합니다. 5, 60대도 안 된다는 것이고 네. 지역도 불문합니다. TK, PK도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다. 네, 어거지를 쓰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홍익표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이 박 대통령의 광복 축사에 통일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번엔 우리가 먼저 던졌어. 문재인 대표가 네.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도 경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름하여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 맞습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나는 이 얘기 처음 들었는데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진짜 나타났다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다는 나 처음 들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요즘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내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아, 여기 근데- 오셔서 카메라가 있네 이런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 그때 이 드레스 아주 우아하게 우리 진선미원이었고 다들 이게 턱시도 하고 나오고 그때 해준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야, 방송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한 행사만 알고 있어. 그때 한 번 웃은 거야. 그거예요? 그게 7주 전이야. 7주 전. 웃었어. 2달 전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디스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7,000개가 넘는 팟캐스트 중인데 우리는 네. 끊임없이 10위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지난주 8위, 지난주 9위. 네. 어쨌든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어제 제가 홍조학 의원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했는데 아니 왜 추리가 떨어지냐. 그러다 네가 저보고 이 작가가 EJ 순위 높이려고 일부러 거기 민주연합 팟캐스트 못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런 음모론이 돌고 있다고. 그렇지 아마 않습니다. 단독설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제2의 제작 발표 같은 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뭐 문 대표님이 한번 나오시면 또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예. 이런 좋은 구상도 내놨는데 나와서 직접 또 청취자한테 이 말씀해 주시면 또 올라가시겠죠. 본격적 방송하기 전에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홍 의원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왜냐면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몰라요. 홍 대표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정보위원이니까 한번 보겠어요. 정보위원이 얼마나 뒷조사를 잘했는지. 불안하다. 예. 제가 최재천 의원님을 참 좋아하는데 최재천 의원님 그 별명이 영혼 탈곡기잖아요. 아, 영혼 탈곡기.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면 막 사람들 영혼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 코너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출연자들의 과거를 탈탈 털어주는 김광진의 인간 탈곡기 순서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항상 합니다. 오, 새로운 인간 거야? 탈곡기. 예. 왜 또 나부터 이렇게 근데 별로 털 게 없어 이분이. 자 홍일표
홍영표, 홍문표, 홍준표 많다. 수많은 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교, 통일, 북한 분야의 최강표는 홍익표 의원이죠. 예. 그래서 문 대표랑 같이 이번에 아, 주도적으로 냈군요. 문 대표도 있네요. 대표. 예. 이름 홍익표. 1967년 11월 20일 서울 출생입니다. 몇 살이죠? 뭘또 그런 거를. 통일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북한 전문연구원을 거쳐서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성동을로 당선되셨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간사이시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상임위 소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탈곡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저 인터넷에 그냥 프로필 보면 나온 거 네, 아니야? 이건 이제 그동안 홍익표 의원님실에서 제공해준 표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국정원에 좀 조사를 해가지고요. RCS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그러니까.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그렇지. 이런 거 좀 그렇지. 캡처해가지고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아, 나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강용석과 비슷한 그 무슨 파워블로거 얘기가 나올까 막 이렇게 해서 야한 거 없어. 참. 그런데 지금 19대에 들어오실 때 그럼 초선 의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지역구에서 당선이. 당시에 상대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새누리당 김동성 의원이었습니다. 세다. 현역 의원을 꺾은 아, 것이에요. 야, 이런 거 필요해. 현역 의원 꺾는 거 필요합니다. 꺾을만 하지 뭐. 근데 그분 그냥 이름도 잘 얼굴만 모르겠는데. 많이 보여줘도 표가 구름같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나머지 세 분한테 노하우를 좀 전수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당선된다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더 떨어집니다. 예,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뒷조사? 좀 약하죠. 2% 약한 것 같아요. 뭐 탈곡기라 그래서 그 한번 기대했는데. 탈탈 털어주길 원했는데 그래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안 친해가지고요. 그래. 좀 친하면은 많이 그거 할 텐데. 이게 뭔가요? 밥을 한 번도 안 그런 사준 분석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안 사준 사람. 홍익표 의원님이 지난번에 당선될 때 몇 표를 얻었는데 그중에 여성표는 몇 표고 남성표는 몇 표였다. 뭐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 그걸 거 어떻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거를. 그런 거? 아니 그런 거는 질러도 왜냐면 틀렸다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초대 손님 나왔을 때 제가 나쁜 쪽으로 다 탈탈 털어서 모아가지고 김강진한테 싹싹 패스할게요. 알겠습니다. 요건 기본이 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 대표와 함께 현대그룹을 방문했다는데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건강상관관 이런 문제 때문입니까? 예, 현대그룹이 아니라 정확히 현대아산입니다. 네네네. 예, 현대자동차하고 자꾸 많은 분들이 헷갈리니까. 혼동하니까 우리 현정은 회장이 있는 현대아산인데요. 아시다시피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하고 개성공단 사업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지난번 발표하신 경제통일 그다음에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돼서 가장 이것을 실현하는 기업이 현대아산이기 때문에 만나셨고요. 주로 얘기됐던 거는 정지용 회장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지용 회장이 옛날 소떼 1,001마리죠. 몰고 처음으로 이 군사분 개선을 나가서 그렇죠. 장관이었죠. 근데 많은 분들은 소를 준 거로 생각하시죠. 소떼를 몰고 간 거. 예. 더 큰 게 그 정지용 회장이 뭘 주냐면 차를 줬습니다. 자동차. 네. 예. 그 소실은 차. 소실은 차. 그 트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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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트럭까지 갖춰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못했어요. 그렇지. 소가 너무 인상적이니까. 소만 인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기억 사실은 북한이 더 흐뭇한 건 소떼보다 그 트럭 준 게 더 훨씬 더 네. 큰 선물이었다는 거고요.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그리고 오늘 주로 이제 그 대표께서는 금강산 관광 반드시 재개하겠다는 거하고 조기에 그 개성공단을 좀 더 확대해서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현대 측하고 그리고 현대아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직원이 옛날에 1,000명이 넘던 회사가요. 지금 200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이 어디에 피해를 줬는지 현대아산에 있던 수많은 요즘 일자리 만들기도 어려운데 멀쩡한 일자리 700개 이상을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직원들이 빨리 그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이 정상화돼서 다시 현대아산으로 복귀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 수 있길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금강산에 있는 건물들은 아직도 현대아산 겁니까? 소유가? 예. 언제든지 이건 큰 문제 없고요. 지금도 유지 보수는 하고 있다고 가끔씩 관리는 들어가서 되고 있어요. 예. 오늘도 그 얘기가 시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조금 그 아무래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노후화되고 있는 문제는 있는데 언제든지 하면 자기들 현대아산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한번 가봤어요. 그 버스로 갈 때. 예. 예. 가보셨어요? 예, 저도 육로 관광으로 예.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당국만 협의가 되면 현대아산은 언제든지 협조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자기들은 정상화할 수 있다는 하겠다.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럼 정권이 교체돼야겠는데?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딱 한 번 금강산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산 가족이잖아요. 저희 그 친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 중3때 돌아가셨는데 진짜 너무 위로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금강산 그 가가지고 네. 그렇게 북녘땅 이렇게 보면서 우리 네. 아버지가 진짜 금강산이라도 그러니까 이산 가족 상봉은 못할 망정 금강산이라도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진짜 위로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지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워. 진짜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전 금강산 여러 차례 배 타고 갈 때도 가봤고 육로 관광하고 아마 여기 못 가보셨죠? 2007년도에 해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중단됐는데 내금강 관광이 있었어요. 네. 보통 지금까지 가신 게 다 외금강하고 해금강인데 그렇죠. 금강예찬이란 글 알죠? 네, 유명한. 네, 예, 네. 정비석 씨가 썼던 네. 금강예찬에 나오는 금강산의 명소는 70%는 내금강에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금강 2007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그 방황자씨 사건 났을 때 중단됐을 때까지 한 1년여 정도가 정상화됐는데 그때 제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특히 배 타고 가고 그 육로관광 정상 안 됐을 때 어렵게 가신 분들 중에 거기 와서 막 엉엉 우시던 분들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저 이산가족. 그러니까. 저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산가족 여러분들은 그럼요. 하루가 다르게 자꾸 하루가 사망하시는데 다르죠. 예.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인데 네. 당시 20살이었다 벌써 90살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고향 땀 못 밟는 그런 계속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 우상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게시판 댓글에도 마찬가지고 또 각종 언론 심지어 종편에서까지 우호적이요. 이번에는 네. 이거에 대해서 네. 박수치고 있거든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혹시 홍인표 의원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문재인 대표님이.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진성준 의원님한테 물어봤을 때 본인이 했다고.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구상했고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왜 이걸 만들어내야겠다 생각한 건지. 그 문재인 대표 아시다시피 이제 유능한 경제정당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능한 경제정당에서 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그다음에 우리 미래 비전을 만드는 게 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게 저 문재인 대표의 확고한 이제 철학이세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남북 관계 문제, 통일 문제,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거기서부터 기초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꼭 문재인 대표만의 말씀은 아니고 우리 당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지도자급 인사들이 많이 하셨어요. 안철수 대표도 얘기하셨고 또 여러 그 분들이 그 했고 또 거슬러 나가면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게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제시한 게 문재인 대표의 경제통일론 그다음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고요. 이거는 그 특히 이번이 광복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광복 70주년에 걸맞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늘 종편이나 이 일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맨날 반대만 하는 정당이라는데 이번엔 반대했어요. 우리가 뭘 하자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건설적인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안을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그 방법을 그다음에 비전과 구체적인 해법까지 했다는 면에서 저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오늘 그 현대아산을 간 거는 이거를 그냥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쭉 만들자 해서 특별위원회도 만들기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셨죠. 네. 하셨고 해서 아마 이와 관련된 후속 작업이 쭉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준비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서 회의를 할 때 문재인 대표께서 이게 비단 대북 정책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혈로 같은 것이다. 이런 점들이 꼭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통일 경제, 경제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매우 적절했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맹탕 경축사 심지어는 건국 개념에서 보듯이 역사 인식의 몰각을 보여줬던 데 반해서 이렇게 우리 경제 비전 또 우리 남북 관계의 비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랬는데 큰 틀은 통일과 경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경제 통일. 경제 통일. 예. 이 개념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북한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경제하고는 연관선상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대북 정책의 주요 핵심인데 저쪽을 바꿔서 네.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하겠다. 뭐 그런 뿐 아니라 우리가 북에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경제와 연결고리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못했어요. 물론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죠. 근데 이 보수 정권 몇 년을 거치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만든 프레임,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이 만든 프레임이 퍼주기지 않습니까? 퍼준다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데 그냥 저쪽만 준다 이런 건데 이번에 내용의 핵심은 우리의 경제 비전.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 경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중반대로 하락해 있고 그다음에 그 청년 실업 계속 문제가 돼요. 네. 그다음에 산업도 그 글로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자원에게서 말아먹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 쪽에는 비교적 풍부한 농지를 줬다면 북쪽에는 자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광물자원공사에서 평가한 게 북쪽에 대체로 매장되어 있는 추정량이 한 7,000조 정도가 매장돼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한 우리 경제의 활용.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북한을 도와주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북한 경제를 회복하고 북한을 도와주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걸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이거. 같이 살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실업, 내수부진, 자원 부족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을 안고 있는데 문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경제 통합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한테 뭐가 올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되면 통일 비용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 통일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다. 이걸 좀 제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표 기자회견문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미 많은 경제연구원들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는 인구 8천만의 내수 시장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당장 3천만의 또 다른 소비자가 발생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단숨에 3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통해서 한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건데 1%의 경제 성장률이 기록되면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물론 이 일자리 5만 개가 전부 다 우리 남한의 청년들로만 채워진다 이런 건 기대할 수 없지만 북한의 일자리와 더불어서 남한의 일자리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기술을 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생기면서 북한에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나아가서 대륙 경제권도 형성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반도 경제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대륙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활로라고 할 수 있고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북한 동의보다 우리 정부가 일단 여기에 협력하고 협조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집권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집권해서 비전을 제시한다 치더라도 북한이 동의를 해야 이 전략이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 김대중 정부 시절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이라고 하는 이건 작은 트라이앵글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더 크게 확대시키자라고 하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섰고 그것이 14 공동선언으로 합의된 바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신들의 경제적 활로를 위해서도 남북 경제협력을
계속 바라고 있고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이사 조치로 남북 경제 교류가 딱 끊어지니까 바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2007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커졌다고 하는 건데 2007년도 당시에는 북한의 우리 남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40%였는데 아니 30% 정도. 30% 정도. 중국이 40% 중국도 넘고. 40%, 네. 우리가 30%. 그런데 지금은 80%가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한 13%로 떨어집니다. 네, 네. 우리는 13% 떨어지고. 그럼 북한 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수도 예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네, 네. 네. 앞으로는 더할 점점 것이고. 심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 그게 아마 이 얘기 이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얘기죠. 근데 왜 실천 안 하는 겁니까,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통일의 경제적 이익만 얘기할 뿐이지 그런 확신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또는 정경분리의 원칙이라도 적용해서 경제협력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 집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권을 위해서면은 계속 이렇게 뭐 빨갱이 이야기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죠? 실제로 그거 때문인 거죠? 안보 장사하고 있는 안보 거잖아요. 장사,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기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돼서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사람들이 그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작용이 돼서 여당이나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막 밀어줘야만 나라가 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북한의 도발 때문에 오히려 여당과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올라갔어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것이 정책이 실패일 수도 있는데 원인이 우리 지금 현재 정권에 문제가 있을 수 그럼요. 있는 건데 네, 네. 오히려 지지율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진짜 그래서 더 남북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때 평화회의에 오신 독일분, 뭐 미국분, 또 EU분, 뭐 일본 사람, 중국분 다 이렇게들 오셨었는데 일본만 사람이야. 다른 거 어머 이게 무의식이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속상하거든. 지금 아베 정권이 위안부에 대한 이런 문제들 봐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걸 뭐 다 이해해 주시니까 의원으로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평화에 가장 위협을 주고 있는 게 우리 남북 관계의 경색, 일변도. 그리고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투자하는 외국에서 투자할 때마다 다 그 뭐 위험도 이래가지고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코리아 리스크. 예, 코리아 리스크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하나 좀 더 그냥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에서 들어왔을 때 꼭 외교부하고 통일부 관계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남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꼭 만나서 자기들 평가 지수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전 너무 속상했던 게 그러니까 정말 경제 유능하다면서요. 그 경제 살리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억도 나요. 전에 어디선가 그 많은 그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외국에서 제가 비인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인회 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 그 통일 대박이라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배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통일 대박. 그래서 제가 진짜 참 그래 저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되면 너무 좋겠다. 난 이산 가족이니까 정말 상봉하고 싶고 아버지의 고향 가보고 싶고 뭐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 생각으로 진짜 그거라도 좀 실천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3년 내내 경색돼서 진짜 70주년에 북한의 도발을 목도하고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장애가 되는 이런 걸 지금 목도하는 이 비극적 현실이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북한 리스크 혹은 전쟁 위험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더 투자 안 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민방위 훈련인가 했는데 사이렌 울리고 이러면 관광객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구나. 다른 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진짜 이거 농담할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을지훈련에 그냥 그 민방위 같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 되니까 내비게이션에 그 팝업이 뜨더만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실제 뭐 무슨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그게 뜨나 봐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막 찍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국방위원이니까 내비가 이렇게
긴급 공지를 해주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일이 정말 경쟁력이 잘 되면 정말 부산에서 탁 열차 타고 평양 지나가지고 저 신주 갔다가 시베리아 열차까지 네. 쭉 해가고 유럽까지 한 바퀴 도는 아유, 그러면요. 괜찮지 나 않습니까? 비행기로 갈까 힘들어. 아니, 실제로 어. 그 일제시대 때까지 우리 서울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살 수 있었어요. 아, 멋있다, 멋있어.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다 진짜. 그거 몰랐어요? 진짜 파리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선 열차를 갈아타고 가는 거죠. 네. 어디 가니? 파리가 못 타고 기차 타고. 아니 근데 전혀 엉뚱한 생각인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거 편집 뭐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올해 100세가 되신 박을복 선생이라는 자수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 신여성 2세대시래요. 근데 그 1960년대 파리에 유학을 갔다 오신. 네, 그래서 그 시절에 그 수많은 그 멋진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수가 진짜 그냥 너무 멋져요. 제가 언제 한번 진짜 초청 뭐 이렇게 같이 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파리 그거 하니까 그분이 일제시대 때 아마 파리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셨을 가능성이 제일 네, 높아요. 그분이 그 그렇지. 국화를 그때 뭐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국화 같은 이거를 술을 놨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광복, 그러니까 진짜 이 광복 그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렇게 꽃술에다가 태극을 그렸어요. 두 개를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압력 그 탄압이 될 테니까. 일제시대 때 자수를 놓은 일제시대 게? 때 아, 자수. 그렇군요. 네. 그거 보면서 눈물 흘렸다니까.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강복이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문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2+2 회담을 제기했다 그러는데 네. 2+2 회담이 뭡니까? 우리 홍표은 작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이거 질문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 아시다시피 육자회담, 이 육자회담에 대한 우리가 좀 이 히스토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육자회담을 뭐 중국이 원하는 거나 중국이 주도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육자회담은 원래 부시가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북한하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둘이 마주 앉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육자회담, 다자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 빼고 나머지 5개 나라가 다 자기 말 편을 들어서 5대1 구조로 북한을 고립시킬 거다. 이런 생각에서 육자회담을 가는 걸 북한을 설득하려고 북미중이 3자회담하고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간신히 육자회담을 갑니다. 네. 2004년부터 네. 2003년에 그런 3자 4자회담 거쳐가지고 육자회담으로 넘어가는데 육자회담을 갔더니 미국 의도대로 안 됐죠. 그렇지. 중국이 의장국이 되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북한에 후원을 하게 되고 한국은 균형자 역할을 했죠. 거기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한국이 결국 균형자 역할을 했는데 이 육자회담이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남북 회담하고 북미 회담이 병행되지 않으면 진전이 안 돼요. 그냥 육자회담 하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회담을 해서 우리가 북한도 설득해서 야 니네 그 미국하고 대화할 때 이런 거 하고 니네 요구사항이 뭐냐? 그럼 그게 듣고 우리가 가서 미국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 전달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합의를 하면 둘이가 합의한 사항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국, 한국 등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육자회담을 통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예, 그렇게 회담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육자회담 하자 다 얘기하죠. 우리 정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육자회담 실제로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가려면 남북 간 당국간 회담 먼저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미국 보고도 대화라 그래야죠.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 않으면 미국 대화 안 합니다. 네. 2+2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북하고 북미 이 두 개의 회담이 더해져야 그 육자회담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새누리당에서 바로 비판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를 빼놓고 미국하고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러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그건 자신 했잖아요. 없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한미동맹이 그렇게 자신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한미 한중이 빠져 있잖아요. 미중하고 그런 얘기 왜 빠졌냐? 그 나라들은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미동맹이고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라면서요. 이 현 정부가 늘 얘기만 하면 지금처럼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좋을 때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외교적 역량으로 봤을 때 북한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소외받아가지고 걱정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데요. 우리가 노하면 안 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확고했어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가 약해진 걸까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 가서 큰절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절도 되는데. 예. 새누리당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보 장사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니까. 5.24 조치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역대 국회에서 2번씩이나 대정부 촉구 결의안도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5.24 조치 해제하자니까 여당에서 단칼에 안 된다고 잘랐는데? 그렇죠. 그 김무성 대표랑 네. 공동으로 서한을 대통령께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단박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여당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5.24 조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뭔가 되려면 이제 5.24 조치부터 해제가 돼야 뭐 대화가 되든 뭐가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묶고 놓으면 결코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얘기를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왜 그 취지는 정부가 먼저 뭐 선뜻 양보하기 어렵다면 국회가 그 명분을 주자는 거죠. 미국이 쿠바하고 관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제안을 하거든요. 쿠바하고 관계 정상화를. 그래서 그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인 형태로 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가는 물꼬를 여는 것처럼 정당이 먼저 국회가 정부에게 그 요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거는 어차피 그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고 정부가 북한과 관련돼서 5.24 조치에 뭐 충분히 전 이유를 알겠어요. 뭐 천안함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과의 뭐 사과를 받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100번 이해하지만 정부가 그 원칙을 허물기 어렵다면 국회가 권해서 받아들인 형태로 하면 정부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국회가 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럼 정부는 북한이 어떻게 하면 5.24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는 겁니까? 먼저 사과를 해라. 과거 사건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사과하고 비핵화를 약속해라. 비핵화는 그게 말이 되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문제죠. 홍익표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육자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루고 9.19 공동성명을 내는데 이게 전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양쪽 다 말 대 말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는 합의된 대로 작은 단계, 낮은 단계에서부터 행동 대 행동으로 한다. 동시 행동이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 내놓으면 하나 간다. 하나 내놓으면 하나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계속 북한들은 먼저 행동해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 용의를 밝히면서 그거를 위해서 동시에 타결하자.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의지가 있는 거라면. 우리 진성준 의원은 너무 좋게 배신한 거고 저는 좀 달리 보면 이명박 정부는 앞뒤가 다른 정부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는 5.24 조치를 자기가 만들었고 했지만 뒤로는 그 5.24 조치와 관련돼서 북한이 사과 아닌 사과문을 협상을 했어요. 돈봉투 뭐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네, 사건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 베이징에서 비밀 접촉해가면서 사과처럼만 보이는 어. 뭐 어떤 그런 걸 해주라. 뭐 이렇게 그런 거. 형태로 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그 성격이 비즈니스맨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었어요. 앞과 겉과 속이 다른.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공자의 무의의 위일 수도 있고요. 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요번에 그 8.15 경축사도 그렇고 모든 워딩을 보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해야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야 합의해서. 아니 좀 더 국민과 함께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잖아요. 저하고 무슨 감정 있으신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일관된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모든 일에. 이 박근혜 정부의 패턴이 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푸틴하고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이거 유라시아 출동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알았어. 어떻게 하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릿속에 없으니까 네. 이런 질문이 나와 당한 거야. 네. 뒤에 실무자한테 물어보. 이런 수준이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 홍영표 그분도 홍영표네. 인물은 다 홍씨고 표자 학렬이고 그런가 봐요. 근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통일비서관이었잖아요.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관계 정책 브레인인 모양인데 이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좋은 말들, 뭐 드레스덴 선언, 좋은 말들은 다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어요. 되는 게 없어. 예. 그래 오이서치부터 어쨌든 해제돼야 뭐 이야기가 나눠질 건데 네. 또 이야기가 나눠져야 또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죠. 근데 그 오이사 조치가 결국은 북한 경제를 압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제안을 해가지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뭐 결국은 우리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네. 북한 경제는 거의 타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타격이 없죠. 우리 남북 경협 기업들만 네. 속타고 고통받는 거. 예, 우리 경제 활로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북한 경제를 타격하려고 했는데 우리 경제만 우리가 타격을 타격받고 있는 거죠. 아휴 얘기가 하면 할수록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자 혹시 홍 의원님 못하신 이야기 있습니까? 그 오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 문 대표의 구상 중에서. 문 대표님 구상에 대해서요. 네. 이 문 대표님 구상에 좀 더 전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좀 나오다 말았는데 이제 환황해 그다음에 환동의 구상 이게 이제 두 개 그 뼈대 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외국과에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와 철저하게 연계해서 지금 하나는 이 서해안 벨트 있지 않습니까? 목포 광양 일대로부터 해서 군산 인천을 거치는 이 지역과 중국의 상해 그 바레만 지역을 연결하는 이 황해 지역의 그 거점 여기는 이제 중국의 굉장히 연해 지역에 발달된 지역을 활용해서 무역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거고요. 북한에도 남포 지역 그 개성 거기에는 개성 해주 인천 간에 소삼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해안 벨트는 우리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포항, 삼척, 동해 이런 강원도 지역 그 경상도와 강원도를 연결해서 북한의 원산, 나진선봉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연결하고 일본의 니가타를 연결하는 이런 큰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대륙 그다음에 섬나라 반도 국가가 다 연계되는 이런 구상을 통해서 이 동북아 지역의 큰 협력 구상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까 진성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인구가 이제 8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동북삼성 지역 중국 그 동북삼성 흑룡강 연영선 기림성인데 여기에 배후 인구가 2억 7천이 넘어요. 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까지 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네. 인구. 그다음에 일본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시장이고 그다음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북이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서산대사 시로 유명한 답설 야중거 이 김구 선생님도 좋아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다른 나라한테 우리 역사에서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푸는 것이 우리가 세계사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고 세계의 역사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께서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누가 해주겠냐. 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성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우리의 주도성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활로 그것이 이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쉬운 것도 우리고 절박한 그렇죠. 것도 우리다. 우리가 남북관계 풀어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사에 기여할 거라고.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제가 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예. 이걸 공약으로 쓰고 혹 당선이 되면 이걸 가지고 좀 남북을 풀었으면 좋겠고 문 대표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면 요거 좀 갖다 쓰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어차피 다 같은 생각이니까. 그럼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 비전이고 그렇죠. 우리가 집권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일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우리 거 베껴 쓰지 말아라. 저작권 주장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내 이론이 전혀 없어요. 없고. 이견이 없어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요. 어쨌든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통일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아니 이제 우리가 홍 의원님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길이고 우리도 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계속 좀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김대중 대통령 6주기였습니다. 6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말 듣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이렇게 막 4분 오열하고 DJ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분에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